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모레부터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전면 등교도 중단됩니다. 양당 대선 후보들의 이른바 가족 리스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들 도박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인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각각 사과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의 한 요양원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연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60여 명이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항만에서 나오는 분진과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인천 항운 연안 아파트의 송도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와 주민들이 권익위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결국 다시 방역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모레인 이번 주 토요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줄고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 학교의 등교도 전면 재조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을 다시 강화하게 돼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첫 소식 김용재 기자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이 모레부터 2주간 지역 구별 없이 4명으로 줄어듭니다.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영업시간도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는 밤 9시,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밤 10시까지만 허용됩니다. 300명 넘게 모이는 행사와 집회도 금지됩니다. 수도권 학교 전면 등교도 4주 만에 중단됩니다.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 수준까지만 등교가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선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연내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됩니다. 우선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손실보상 대상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서 인원 제한 조치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단계적 일상을 준비하던 소상공인들은 이번 방역 조치에 또다시 사지로 내몰렸다며 망연자실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번엔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점심시간부터 학생들로 북적였던 노래방인데 적막감이 감돕니다. 방역 강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용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오죽 하면 또 다른 데 한 군데는 아예 임대료도 안 나와가지고 권리금 한 2억 되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철거하고 다 철수를 했거든요. 오히려 그게 이득이니까. 인근 식당도 상황은 마찬가지. 전날과 비교해 손님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연말 예약 취소가 잇따르며 연말 특수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책임이 또다시 자신들에게 전가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정부 보상이 전보다 확대됐지만 여전히 못 미친다고 하소연합니다. 직접 손실을 해준다 해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배달이 좀 이제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혜택 보는 것 하나도 없어요. 소상공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방역 강화로 인한 손실을 100% 보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0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도 확실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음 주 집단 휴업 검토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춘 것에 고개를 숙이며 부랴부랴 소상공인들을 위한 피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지정 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하여 방역지원금의 지급, 손실보상의 확대, 초저금리 융자 지원 등 다층적으로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 중증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수도권의 남은 병상은 100여 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22명으로 이틀 연속 7,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89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해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38개, 경기 62개, 인천 9개 뿐입니다. 정부는 유행이 지속할 경우 위중증 환자는 이달에 최대 1,800명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이달 중에 10,000명, 다음 달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폭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700명대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인 3,600명대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의 확진자 수도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모두 6,083명으로 하루 평균 86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만이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본 접종과 3차 접종 등 예방 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안전과 우리 사회 모두의 안녕,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안입니다. 사망자는 62명이 늘어 치명률은 0.83%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20명이 추가돼 누적 1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남 홍성교도소 등을 비롯해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계속 추가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42명의 확진자가 나온 홍성교도소에서 재검사 등으로 수용자 3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용자 5명과 대구교도소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됐고 서울 남부교도소와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어제까지 각각 4명과 6명이 확진됐습니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7만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는 오늘까지 진행됐는데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8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내년 2월에는 유럽 대륙의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7만 8,600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2만여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감염 또한 4,600여 명이 늘며 10,000명을 넘겼습니다. 오미크론만 보면 이틀마다 2배로 늘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 감염자의 51.8%가 오미크론 감염자로 드러나며 우세종으로 올라섰습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는 영국 사례가 곧 유럽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며 오미크론이 유럽 전체에서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Und die Wissenschaft sagt uns, dass wir damit rechnen müssen, dass Mitte Januar bereits Omikron die neue dominante Variante in Europa sein wird. 미국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전체 3% 정도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13%를 차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장이 오미크론에 맞춘 전용 백신이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백신 2회 접종으로 나타나는 항체 효과는 작지만 3차 접종으로 오미크론 방어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so finally, our booster vaccine regimens work against Omicron. At this point, there is no need for a variant-specific booster. 백신 개발사들 역시 3차 접종까지 맞아야 중화항체가 25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 정치권으로 가봅니다. 이 대선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가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을 사과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인의 허위 경력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들 불법 도박 의혹에 고개 숙였습니다. 한 신문이 이 후보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의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글 200여 개를 근거로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후보 아들도 사과문을 올리며 일단 빠른 사과로 파장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 아들이 쓴 것으로 의심되는 마사지업소 후기글도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대국민 사과 주장이 나오지만 윤 후보는 공식 사과가 따로 있냐는 입장입니다. 허위 경력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국민 비판은 수용하지만 사실 확인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에게는 비판을 어떠한 비판도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또 과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부분을 소상히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역시 윤 후보가 알아서 판단할 거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김건희 씨 의혹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루겠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아들이 실정법 위반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선이 온통 후보와 그 가족 범법행위 투성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가족이 화목하지 않으면 국가도 다스리기 어렵다 비판했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 그러면서도 후보들은 표심을 향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고등학생과 응급실 간호사 등을 선대위에 추가 영입하며 외연 확장에 공을 들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국민이 추천하는 플랫폼에서 선정된 인재 5명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청소년 복지를 위해 활동해온 고등학교 3학년 정예람 군,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 박성호 씨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함께 새로운 변화, 진취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길에 손잡고 힘써 주셔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도록.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위드 코로나가 멈춰선 가운데 의료진들을 만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정치 방역이 아니라 과학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혹평했습니다. 기존의 일률적인 거리 두기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자영업자의 생계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며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거리 두기로.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다시 강화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논의는 여야가 공감대를 넓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선제적 보상을 거듭 강조.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거듭 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대선 후보의 추경 언급은 적절치 않다던 국민의힘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이 정부가 해야 할 추경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든 시민에게 시민 최저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결단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가구당 평균 소득은 늘고 소득 분배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지원금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작년 말 현재 전국 가구당 평균 소득은 6,125만 원, 1년 전보다 3.4% 늘었습니다.
근로소득은 3,855만 원으로 1.7%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은 1,135만 원으로 1.4% 감소했습니다. 눈길을 끈 점은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공적 이전소득 증가율입니다. 역대 최대인 31.7%를 기록하며 저소득 가구인 소득 1분위에서 고소득 가구인 5분위까지 전 구간의 소득을 끌어올렸습니다. 1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를 크게 앞지르며 주요 소득 분배 지표가 일제히 개선된 점도 두드러집니다. 다만 공적 이전 소득을 뺀 시장 소득만 놓고 보면 소득 5분위 배율의 진위 개수와 상대적 빈곤율은 악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적 이전 소득 자체가 3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그 증가 폭 자체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한 해 전보다 6.6% 증가한 8,80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의 부채는 1억 1,1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나 급증했습니다. 한 자릿수 증가율인 40대와 50대를 크게 앞지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대출이 14.1% 늘었는데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젊은 가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은 부동산 등 실물 자산 가격이 급등하며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요양원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어르신 60여 명이 당장 갈 곳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가 된 건데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는 요양원 측에 합당한 전원 조치가 없을 경우 폐업 신청을 반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유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노모를 수원의 한 요양원에 모신 이종업 씨. 이달 말까지 퇴원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양원 측이 폐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변화가 있거나 모시는 사람이 바뀌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을 또 겪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식된 입장에서 이 요양원은 지난해 말 침대 난간을 과도하게 설치해 이동권을 제한하는 등 노인 학대 사실이 확인돼 올해 8월 수원시로부터 과징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요양원 측은 이후 어르신들의 입원이 줄면서 경영난이 심화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대비 수익 감소가 3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55명이 나간 상태였고 그만큼 요양급여라든지 저희가 수입이 감소가 된 거고요. 폐업이 채 보름도 남지 않은 현재 요양원엔 60여 명의 환자가 남아있는 상황. 수원시는 환자들의 원만한 퇴소와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폐업 신청을 반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업 계획 미이행이라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반려를 한다는 거죠. 전원 조치 계획이 이행이 안 된 거니까 그러면 반려 조치를 해서 폐업을 처리하는 그런. 요양원 측의 일방적인 폐업 결정으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OBS 뉴스 조유송입니다. 인천시와 해수부의 이견으로 답보 상태에 놓였던 인천 중구 항운 연안 아파트 주민들의 이주 계획이 16년 만에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년 6개월간 중재를 하고 6차례 조정을 거친 끝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1983년 지어진 인천 중구 연안 아파트. 외벽이 칠한 페인트가 벗겨져 떨어져 나갔고 곳곳이 녹슬었습니다. 인근 물류단지와 단지를 찾는 대형 화물 트럭에서 나온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 삶의 질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내부도 문제입니다. 천장에선 물이 새고 있어 자칫 전기 배선에 닿아 불이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웬만하면 가야죠. 지금 나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진짜 이렇게. 지난 2006년 인천시가 항운 연안 아파트 1200여 세대에 대한 이주 계획을 세웠으나 십수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막교환할 토지가격 산정 방식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3년 5개월, 총 6차례 조정 끝에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이제야 좀 이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에 좀 이제 좀 마음이 좀 편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 소유 북항 토지 4만 8천여 제곱미터와
해수부 소유 송도 국제도시 909 토지 5만 4천여 제곱미터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도 협의를 잘 해주셔서 일이 좀 잘 해결돼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부지 교환 차액은 주민이 부담하는데 규모는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환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내년 진행돼 2023년 3월까지 토지 교환을 끝마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주민이 떠난 아파트 부지 활용을 두고 내년 용역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수도권 1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분당 노후단지의 리모델링을 승인했는데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기금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1995년 11월 준공된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 및 90년대 초반 지어진 다른 노후단지들처럼 녹물과 누수, 주차장 부족 등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수직 증축 대신 수평 별동 증축을 택하면서 지난 4월 리모델링 사업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리모델링이 승인된 건 2곳인데 모두 성남시입니다. 2곳 모두 리모델링 공공지원 시범단지로 선정돼 조합 설립 등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성남시는 2013년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까지 7개 단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덜하고 사업기간이 짧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취득세, 중과세 등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서울, 강남 등 리모델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자체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분당이 이미 신도시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지하주차장이나 공원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필요해서 성남시는 현재 540억 원인 리모델링 기금을 2023년까지 1,000억 원으로 늘리고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다음 달 설치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 반려동물과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개장했습니다. 미니어처 빌리지, 자연 생태 체험관과 함께 오산의 대표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탁 트인 공원에 옹기종기 모인 반려견과 견주들. 여유롭게 산책도 하고 원반도 던지며 시간을 보냅니다. 반려견들끼리도 반가운지 서로 장난을 칩니다. 신나게 뛰어노는 반려견 모습에 주인들도 뿌듯합니다. 요즘 대형견 데리고 갈 곳이 없는데 이렇게 시설도 크고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개장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상부에 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반려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과 훈련장 등 야외 시설과 함께 반려동물 수영장, 펫 호텔 등 실내 시설도 다양합니다. 유기견을 보호하는 센터와 몸이 아프거나 이상 행동 등을 보이는 반려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 시설도 설치됐습니다. 반려를 사랑하는 모든 오산 시민과 함께 경기도 또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는 최고의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오산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아이들에게 생명 존중을 가르치는 인성교육과 학생들의 진로 탐색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산을 찾아주시는 모든 반려인들이 오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간도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산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최근 문을 연 미니어처 빌리지, 자연생태 체험관과 함께 대표 관광시설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사실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아희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 정한 법정 수당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때 임금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추가 법정 수당이 기업 존립 등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규모와 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경영 상태 악화를 예견할 수 있었고 극복 가능성이 있다면 신의 측을 들어 법정 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절 상여금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환영했습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이제 현대중공업은 미지급 임금 지급 계획을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사측은 파기환 송심에 기대를 뒀습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혹시 대법원에서 제시한 것 외에 회사에서 다른 주장 사항이 있는지 판결문을 좀 검토한 다음에 적절히 좀 대응하려고 합니다. 파기환 송심에서 승소가 확정될 경우 통상임금 소급분은 4천억에서 6천억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의 측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 나온 만큼 향후 기업 관련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 신변 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5살 이석준이 내일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을 내일 오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아간 뒤 흉기를 휘둘러 A씨의 어머니의 목숨을 뺏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병찬을 보복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유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결정했다며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고객의 정기 예금 계좌에서 돈을 뺏은 혐의로 부천의 한 농협 직원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고객 B씨의 예금 계좌를 B씨 몰래 해지하고 계좌에 있던 640만 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지내던 B씨가 치매 등 지병으로 요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예금 해지 문서에 가짜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사상 첫 30조 원대를 넘어선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도 예산 규모는 33조 6,036억 원으로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33조 5,661억 원보다 375억 원 늘었습니다. 가장 많이 증액된 사업은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 525억 원으로 246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 예산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은 상임위에서 200억 원 삭감됐지만 예산결산 특별위에서 다시 증액돼 원안 통과됐습니다. 오산시는 세교 1지구와 우남지구를 잇는 왕복 2차로 규모의 3미 터널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남지구가 화성 동탄 2지구와 인접한 오산 북쪽에 위치해 있어 인근 주민들의 동탄역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세교 1지구에서 화성 동탄 산업단지를 동서로 직접 연결하는 필봉터널도 다음 달 개통될 예정입니다. 최근 사법시험 부활 여부가 대선 쟁점 중 하나로 급부상하면서 2009년 출범한 로스쿨의 문제점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당초 취지가 훼손됐다는 건데 경인권 로스쿨 역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한 뼘 더에서는 지역사회를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못한 로스쿨의 민낯을 들여다봅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인가된 로스쿨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역 법조계와의 뛰어난 연계성을 차별화된 전략으로 거론합니다. 그 어떤 로스쿨보다 저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랑 굉장히 친밀합니다. 장학금을 저희 아주대 로스쿨에 연 1,000만 원 수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다릅니다.
올해 신입생 55명 중 경인권 대학 졸업생은 가톨릭대 출신 단 1명뿐입니다. 무려 49명, 정원 89%를 차지한 서울권과는 비교조차 되질 않습니다. 소재지만 수원일 뿐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당초 설립 취지는 크게 퇴색된 셈입니다. 그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을 뽑아서 다양한 분야의 어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 로스쿨 도입 취지의 공정성 측면에서 크게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지방 로스쿨과 비교해도 월등히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부산대 로스쿨의 경우 올해 신입생 129명 중 부산, 울산 경남권 대학 졸업생은 29명, 22.5%였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지역대학 졸업생 의무 선발 비율 20%를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50.3%로 서울권을 우선시하는 아주대 로스쿨의 46.7%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로스쿨에서 배제된 경인권 학생들은 지방으로 활로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 셈입니다. 지방에 있는 로스쿨에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인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지역적인 역차별이라고 저는. 단국대의 경우 올해 전북 원광대 로스쿨에 24명이 지원했다 전원 탈락했습니다. 인하대 역시 부산 동아대 로스쿨에 10명이 응시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